쪽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분열된 지 100년도 안 돼서 망했죠. 자, 그 여러 게르만족들이 서로마 멸망하기 전과 후로 계속 이제 로마로 들어왔는데 그 게르만족의 이동을 유발했던 건 이 훈족이라는 기마민족이었죠. 이 훈족은 말을 잘 타고 말 위에서 활도 잘 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활에다가 짐승의 뼈를 갈아가지고 이걸 발라놓으면 그 활의 탄력이 엄청나게 세진다 그랬죠. 그 반사궁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로 이 게르만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게르만족들이 계속 로마 안으로 들어왔다. 로마는 영토가 너무 넓어지니까 처음에는 이걸 수비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한때는 자기들을 패배시키기도 했던 게르만족들한테 로마를 수비하는 군인으로 임명을 했다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죠. 로마가 잘 나갈 땐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세력이 쪼그라들고 막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고 약해지는 와중에 이 게르만족들이 점점 로마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는 이 고트족이라는 애들이었죠. 게르만족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트족. 고트족은 이제 그 흑해 주변에 살던 서고트족, 동고트족 두 고트족이 있었는데 서고트족이 먼저 이 발칸 반도에서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박해를 받다가 땅을 요구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땅을 주지 않았다 그랬죠. 자꾸 이렇게 페르시아랑 싸울 때나 다른 부족들 싸울 때 방패막이로만 내세울 뿐 전혀 고트족 얘기를 들어주지 않다가 고트족이 한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로마랑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 발칸반도의 아드리아노플이라는 곳에서 그 로마 황제를 전사시켰다 그랬어요. 로마가 이때부터 그 게르만족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때는 많이 늦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트족들은 계속해서 로마인들한테 땅을 달라 요구했지만 로마인들은 그걸 들어주지 않다가 서고트족의 리더였던 알라리크라는 사람이 로마를 포위하고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한테 위협을 했다 그랬죠. 여차하면 로마를 함락시켜가지고 불반으로 만들겠다. 자, 그래서 땅을 주겠다, 안 주겠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로마가. 고트족들은 땅을 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화가 난 알라리크와 고트족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약탈을 했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410년에 있었던 로마 약탈이에요. 근데 이전에 사람들이 과장한 것과는 다르게 고트족들이 로마를 많이 약탈했다 그랬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뭘 불태우거나 다 죽이거나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로마라는 곳은 기독교의 핵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이 당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살고 여러 성직자들이 사는 그 로마. 게르만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직 기독교를 온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기독교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성지인 로마를 막 함부로 건드리거나 약탈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뭔가 저주가 내리거나 문제가 생길 걸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를 이렇게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막 다 파괴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가 한번 함락이 된 다음에 서고트족은 이탈리아에 머물렀다 그랬나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로마인들의 반발을 살 걸 우려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나와가지고 서쪽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이베리아 반도로 갔다 그랬죠? 이 이베리아 반도는 지금의 어느 나라가 있는 반도예요. 그쵸.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반도죠? 자, 여기로 가가지고 서고트족의 나라, 이름하여 서고트 왕국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뭐만 보면은 자기들 거 아니면 다 파괴하고 낙서 잘하는 민족, 무슨 민족이 있었어요? 반달족이 있었죠. 그래서 미술에서도 막 그냥 계획 없이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사조를 반달리즘이라고 불러요. 이 반달은 다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반달족들이 또 유럽 각, 그 로마 각 지역을 막 헤집고 다니다가 이베리아 반도, 그 서고트 왕국이 자리를 잡은 이베리아 반도로 갔다가 서고트 왕국이랑 싸워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바다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여기도 당시 로마 땅이었는데 이 로마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439년에 가이세릭이라는 반달족의 지도자가 반달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들이 중심지로 삼았던 곳은 옛 카르타고의 땅. 네. 카르타고는 과거 로마에 멸망했었죠.
여기 반달 왕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반달 왕국이 또 455년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로마를 또 쳐들어간다. 이때도 서로마는 대응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로마가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부르군두족이라고 나왔는데 부르군두족은 영어로 읽으면 버건디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이 부르군두, 프랑스어로는 부르고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와인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건디 색상, 그 부르군두 색상 하면은 어떤 색상이에요? 그 보랏빛을 띠는 와인 색깔이죠. 빨리 와. 네. 자, 그래서 이 부르고뉴 그리고 이 롬바르드족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발칸반도 북쪽에 정착을 좀 하는가 싶더니 이들은 이제 롬바르드족은 동로마 제국이랑 좀 비교적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동로마족이 요구하는 대로 여기 뭐 게피드족이라든지 다른 뭐 아바르족이라든지 다른 저 게르만족들을 물리쳐주고 하다가 이 롬바르드 족의 지도자였던 알부인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북부를 향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요 이탈리아 북부의 파비아라는 곳을 도시로 하는 롬바르드 왕국을 세운답니다. 롬바르드는 영어 표현이고 라틴어로 읽으면 랑고바르드라고도 있거든요. 지금도 나중에 너 이탈리아 여행 가보시면 아실 텐데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롬바르디아라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롬바르디아. 그 롬바르디아가 게르만족 중에서 무슨 부족이 지배했기 때문에 롬바르드족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북부를 롬바르디아라고 부릅니다. 뭐 밀라노, 파비아 이런 중요한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막 침략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로마 사람들 일부가 게르만족들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니까 요 발칸반도랑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요 해안지대에다가 바다에다가 이제 흙을 덮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간척이라고 하죠. 자, 간척을 해서 여기 처음으로 만든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이 도시가 6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베네치아라고 들어봤어요? 베네치아? 베네치아 가본 사람 있나요? 선생님 가봤는데, 자, 가보면은 거기는 버스가 안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섬과 섬으로 이렇게 막 이루어진 그 물의 도시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나 택시를 뭐가 담당할 거예요? 그쵸. 이 보트나 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적버스, 수적 택시들이 있어요. 예. 예전에는 그 200년 전 막 이럴 때는 동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데 그 뱃사공들이 지금도 뱃사공들이 있어요. 돈 받고 그 여기저기 사람들 태워다 주는 자격증을 되게 어렵게 딴다 그래요. 요즘에는 다 그 전기 모터 혹은 엔진이 달린 배들이 다니죠. 아무튼 요 무렵에 베네치아라는 또 조그만 도시 국가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다른 어떤 게르만족 중에서도 중요한 게르만족이 프랑크족이었어요. 이 프랑크족은 처음에는 이 로마가 차지한 이 갈리아, 요 지역을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로마인들한테 한번 크게 이제 공격을 당해서 막 지도자가 저 로마로 잡혀가기도 하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 프랑크족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게르만족들과 달리 비교적 로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말을 잘 들어서 훈족이 한번 이 게르만족들을 막 압박해가지고 이 프랑스 중부의 샬롱이라는 곳에 왔을 때 이 프랑크족은 로마 편에 섰어요? 훈족 편에 섰어요? 로마 편에 서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 아에티우스가 이 프랑크족과 일부 서구트족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훈족의 아틸라 왕을 여기서 결정적으로 격퇴를 시킨단 말이에요. 훈족은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이제 점점 차츰 이제 역사에서 소멸해버려요. 근데 이때 프랑크 왕국이 로마에 가담한 대가로 좀 많은 걸 얻었다 그랬죠.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축구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축구 문제 많다 그랬죠. 자, 축구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문제였죠. 감독과 또 협회도 문제였죠, 그죠? 몽규, 그 형, 예. 문제가 많았죠, 그 사람들. 예. 자, 근데 아무튼 이
운동 경기든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전략 전술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하는 게 감독이죠. 그죠? 전략 전술이 이번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좋은 선수들 가지고도 졌는데 그 스포츠 경기를 는 사실은 이제 전쟁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거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넘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프랑크족이 로마랑 같이 로마 편에서 싸우는 상황에서 로마군의 전술을 다 몸소 보고 습득을 하게 되죠. 그죠?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상대에게 전략을 알려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프랑크족이 그 로마군의 전술들을 속속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프랑크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를 이제 담고 흉내를 내게 되면서 다른 게르만족들과 달리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되려는 민족은 또 되려는 민족답게 그때 또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바다신의 후손을 자처하는 메로베우스, 그 아들 힐데리히, 그리고 그 손자 클로비스까지. 이 클로비스는 다른 게르만족들이 안 하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나 했어요. 다른 게르만족들 자기들 믿는 원시 신앙 외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어깨 넘어서 보고 듣고 하다가 일부는 기독교를 믿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게르만족들이 어떤 파를 많이 믿었어요?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아리우스파 기독교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단성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단이죠. 자, 대부분 다 그 이단인 그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그 로마 정통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의 지배나 간섭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 이단을 믿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쪽만큼은 이 클로비스라는 왕이 자기 부인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로 개종했다고요?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랬죠. 그죠? 그때 뭐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하늘에 기도했는데 마침 또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프랑크족은 절대적으로 이제 다른 게르만족들과 달리 로마인들의 지지도 또 막 받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가 이제 제대로 게르만족들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 그러다가 이 프랑크족이 이 결국은 요 지역 갈리아 지역들을 차지하는데 자 그래서 요 프랑크족이 차지한 이 갈리아 지역을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고 이 프랑크 왕국에서 그 왕을 배출했던 그 가문이 아까 우리 바다신의 후손을 자처했던 제 시조가 누구라고 했죠? 이 사람? 메로베우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들어서는데 이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이 됐던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고요? 메로베우스 가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저 한국사에 조선 나오죠? 조선. 조선의 태조가 누구예요? 이성계죠. 그래서 조선을 이씨의 조선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럼 고려라는 나라의 태조는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고려는 왕씨의 고려라고 하죠. 자, 이 프랑크 왕국 안에도 여러 성씨나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다신의 후손을 자처하는 누구? 메로베우스 가문이 계속 왕위를 배출하고 나머지 부족들을 통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가 갈리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프랑크족의 이름을 따가지고 프랑키아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불리게 된다? 프랑 이번에 4강에서 떨어진 월드컵 프랑스라고 불리고 나중에 메로베우스 가문에서 카롤루스 가문으로 왕조가 교체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지도에 좀 잘려 있긴 한데 여기 요렇게 나와 있는 반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여기 덴마크 사람들이 살아요.
이 덴마크 사람들은 주트족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족? 주트족. 그리고 지금의 요 독일 북부의 작센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던 민족이 독일어로 하면 작센족인데 독일어보다는 영어가 더 많이 쓰이겠죠? 영어로는 작센을 뭐라고 읽을까요? 섹슨이라고 할 거예요. 자, 독일어로 작센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렇게 했어요. SAX. SEX 아니다. 작센. 네.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또 여기 앵글로족이 살아요. 근데 주트족은 프로포션, 비율이 되게 적고, 앵글로족이랑 섹슨족이 좀 인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주류가 섹슨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앵글로 섹슨족.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말로 좀 풀어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앵글로 섹슨이란 말은 그 앵글로화된 섹슨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섹슨족이 인원이나 그 비율 면에서 많다는 거죠. 그 앵글로 섹슨족이 자기 살던 곳에서 얘네들은 로마나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섬으로 들어가요. 로마 사람들이 여기 카이사르 때부터 정복해놨던 이 섬으로 들어가는데 이 섬이 브리튼 섬이죠. 맞아요. 자, 여기는 원래 이 브리튼 섬엔 누가 살고 있었죠? 이 갈리아 제막에서 넘어온 노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바지 입는 켈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켈트족들이 로마 잘 나가던 시기에 라틴족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국경이 넓어지고 점점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4세기부터 영국에 있던 로마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켈트족들만 여기 남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지도에 잘려 있는데 요 섬이 더 위로 길어요. 이 위에 너희 스코틀랜드라고 들어봤어요? 스코틀랜드는 그 신학지대가 있는 나라거든요. 이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던 민족이 피트족이라는 애들. 얘네들은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아일랜드 섬에 살고 있던 게일족. 얘네들은 켈트족이나 로마인들이랑은 좀 거리가 먼 저 북방에 사는 좀 야만족들인데 얘네가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켈트족들은 그동안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로마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나 로마 건축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이제 로마 흉내도 내고 로마처럼 살게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는 걸 로마인들이 막아줬어요, 안 막아줬어요? 안 막아주고 지네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켈트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짜증나죠? 막 뺏기고 죽이고 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켈트족 리더 중에 하나가 보티건이라는 왕이 여기 지금 요 덴마크와 독일 북부에 살고 있던 앵글로 색슨족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앵글로 색슨족이 오케이 땡큐 하고 영국으로 넘어온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켈트족들을. 처음엔 도와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 켈트족들을 죽여버리거나 쫓아내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영국 섬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세운 앵글로 색슨 칠왕국이 등장하게. 이 칠왕국 중에서 세 개 왕국은 앵글로족, 나머지 세 개 왕국 색슨족, 한 개 왕국은 주트족이 세운 왕국이었어요. 자, 그럼 살아남은 켈트족들은 저 브리튼 섬의 서부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브리튼 섬의 서부로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세운 나라가 웨일즈란 나라. 들어봤어요? 웨일즈? 네. 영국은 지금 대영 제국이라는 깃발 아래 네 개의 나라가 있죠. 그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죠.
남아일랜드는 그냥 아일랜드로 독립된 국가로 있죠. 잉글랜드에서 잉글은 이게 어디서 온 표현이에요? 앵글로 색슨족의 그 앵글이 잉글랜드로 간 앵글랜드. 스콧, 이 스콧이란 표현은 스코트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스코틀랜드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은 픽트족들. 아까 얘기했던 그 북방에 살던 얘네들은 치마를 입어요. 체크무늬 있는 퀼트라고도 하죠. 웨일스는 그 섹슨족의 침략에 대해서 살아남은 켈트족들. 얘네들이 영국 브리튼 섬 서부로 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웨일스. 이 웨일스를 세웠고 섹슨족의 침략에 대해서 웨일스를 지켜냈던 전설 속의 6세기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이 킹 아서. 아더 왕 혹시 들어봤어요?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그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에 대항해서 이제 웨일스를 세우고 웨일스를 지켜냈다는 그 왕이 전설 속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서 왕. 봐봐. 이탈리아 반도에는 아까 참 저기 서부투 왕국이 잠시 서부투족이 로마를 차지했다가 스페인으로 가버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로마 제국이 한동안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게르만족 용병대장이 로마 황제를 끌어내렸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이탈리아 지역은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라를 다스려요. 자, 근데 우리 고트족 중에서 서고트 얘기만 해도 동고트족 중에 일부가 이제 요 오도아케르 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동로마 제국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로마 황제는 이 동고트족한테 저 얘네 오도아케르랑 싸우라고 명령을 내려요. 저기 다시 회복하라고. 동고트족 입장에서는 땡큐죠. 영토도 넓힐 겸. 그래서 들어갔다가 오도아케르랑 싸우지는 않고 동맹을 맺는 척을 하면서 한동안 이 동고트족과 오도아케르제가 이렇게 한동안 공존을 해요. 그러다가 술자리 이런 것들을 빌어가지고 술이 한창 거나하게 올랐을 때 동고트족의 리더였던 테오도리크라는 동고트족의 리더가 그 오도아케르 뒤로 가가지고 오도아케르 몸뚱아리를 반으로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도아케르 제국은 어처구니 없이 금방 멸망을 하게 되고 한동안 여기는 무슨 왕국이 등장한다? 동고트 왕국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빨리 갔다 와. 그러다가 동고트 왕족이 비잔티움 제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빨리 선생님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탈리아 북부를 지배했던 게 무슨 민족이라고 했죠? 롬? 롬바르드족. 롬바르드족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뮤트 프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8세기 초반에 나머지 롬바르드족을 통합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이탈리아 반도는 또 무슨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된다? 롬바르드 왕국이 여기를 통치하게 돼. 자, 게르만 쪽의 복잡한 그 이동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 나중에 중세사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한번 잘 기억이 안 나고 복잡하더라도 들어주면 나중에 중세 시작할 때 이제 뭐 툭툭 얘기를 하면 그게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깔아드린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게르만족의 이동, 5세기 중반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부터 유럽은 아주 아주 혼란한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빨리 볼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 로마를 대표하는 이 문학가 누구 있어요? 호메로스가 있죠? 이 사람이 호메로스.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 그리스가 도리아인의 침략 때문에 한동안 암흑기였죠. 그러다가 폴리스들이 조금씩 등장하면서 이제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막 등장하던 무렵에 등장한 그 서사시인이고, 자, 여기 호메로스 보면 지금 눈이 어떤 것 같아요? 예, 호메로스는 장님이었어. 158페이지. 이 호메로스가 인류 역사에 아주 정말 중요한 두 작품을 남겼다 그랬죠? 첫 번째 작품이 그쵸. 일리아드라고도 해요. 일리아스였죠. 영어로는 일리아드라고 하고. 일리온이 어디라 그랬어요? 일리온. 맞아요, 맞아요. 일리온은 트로이예요, 트로이. 그래서 일리아스 하면 트로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일리아스의 우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죠?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킬레우스죠, 그죠? 일리아스는 그 아킬레우스의 뭐를 표현한 작품이죠? 아킬레우스가 자기 절친 파트리클루스가 죽었을 때 어땠어요? 분노했죠. 그리고 자기한테 할당된 여인을 아가멤논에서 뺏겼을 때 또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죠. 그죠? 아킬레우스의 뭐를 표현하고 있죠? 분노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 예전에 3월 달에 요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앞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일리아스, 아킬레우스의 분노 외우고 넘어가서 이렇게밖에 못 넘어갔다고. 우리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아킬레우스가 왜 화난지를 알고 있죠. 자, 그리고 호메로스의 두 번째 작품은 저 오디세이아. 이거는 트로이 목마를 계략을 짜낸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누구? 오디세우스. 이거는 선생님이 다 설명은 못했어요.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오디세우스의 귀향. 이거에 대해 다룬 작품이죠. 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인물들도 좀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 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은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죠? 베르길리우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로마 초대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누스 명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베르길리우스가 뭘 썼죠? 아이네이스란 작품을 써요. 이 아이네이스는 로마의 저 머나먼 시조로 알려져 있는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 로마 사람들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실용적인 걸 좋아해서 현실에 도움이 되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이 베르길리우스가 뭐를 그대로 베꼈다 그랬죠? 요거를 베껴요. 이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 전쟁, 트로이 사람이죠. 여신 아프로디테랑 트로이 왕족이었던 앙키세스의 자식이잖아요. 불타는 트로이를 탈출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방황하죠. 뭐 크레타 섬에도 갔다가 트라키아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를 만나서 사랑도 했다가 제우스랑 헤르메스의 따끔한 충고를 받고 다시 카르타고를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죠? 이 좌충우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건국할 곳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뭘 베낀 거예요? 네, 이걸 베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베르길리우스가 손짓을 하고 있죠. 일로 와, 절로 가. 누구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손짓을 하고 있죠. 자, 코가 좀 어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코를 뭐라고 하죠? 매부리 코라고 하죠. 자, 매부리 코의 외모에다가 굉장히 좀 뭔가 딱딱하게 생긴.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손하게 모으고 있죠. 서양 문학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사람은 호메로스예요. 그 다음 2인자, 3인자 격이 베르길리우스랑. 그 대문호들 앞에서 단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수. 잘난 척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하고 있죠? 한 수 접는다는. 이 사람이 단테라는 사람. 단테는 1000년이나 더 뒤에 사람. 호메로스보다는 거의 2000년 뒤에 사람. 이 단테의 중요한 업적은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기 인물이죠. 유명한 작품이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죠. 그죠? 자, 근데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새로운 곳 하나를 설정을 했어요. 인페르노라고도 불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부터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역대 그 호메로스의 여러 그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들부터 다 이 녹여낸 작품이 신기이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아무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두 작품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여기서 파르테논 누구를 모시는 신전이죠?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죠. 파르테논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처녀를 상징해요. 처녀. 처녀는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여자를 얘기하죠. 아테나 여신이 그 처녀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유명하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그렇지는 않죠. 보통은 이 그리스 시절에 신전을 지키던 여자 사제들 있죠. 그 사제들을 우리 보통 뭐라고 불렀죠? 여사제들을 휘티아라고 불렀거든요. 이 여사제들 우리 저번에 그 스파르타 영화 300 봤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정신의 신탁을 얘기해요? 아니면 좀 맛이 간 상태에서 신탁을 얘기해요? 무슨 가스 마신다 그랬죠? 네. 그거 약간 마신 상태에서 뭐 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막 아무거나 내뱉는 말을 신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여겼다 그랬죠. 근데 그 피티아, 이 여사제들이 평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맨날 신탁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평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매춘이라는 걸 했다 그랬죠? 매춘이 뭐죠? 매춘이 뭐죠, 매춘? 여자들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돈을 지불하면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을 평소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지금 파르테논 신전 얘기하다가 이 파르테논 신전의 비율은 가로 세로가 1.618 대 1이라고 해요. 이 비율은 지금도 건축에서 쓰인다는 비율인데 이 비율 1대 1.618의 이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 건축의 특징 어때요? 곧게 뻗은 곧게 뻗어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볼록해 있는 이런 기둥이 있죠. 네. 이 기둥을 한자로는 열주라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이 기둥을 스토아라고. 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로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신이에요? 아니면 다 인간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만물을 해석하거나 할 때 신도 다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렸죠? 그리스 문화의 특징, 뭐다? 인간 중심적. 그래서 지금 아테나 여신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옷을 입었는데 옷의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옷에 그 어떤 얇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살이나 이런 게 비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건 이제 물론
후대에 와서 그려진 그림이긴 하지만 이제 그 그리스 신들을 조각해 놓은 조각상들 보면은 보통은 어떻게 옷을 잘 입고 있을까요? 안 입고 있을까요? 보통은 나체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체에 사람의 어떤 뭐 성기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보통은 적나라하게 다 노출이 돼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을 인간과 가깝게 묘사를 한 거죠. 그리스 사람들의 첫 관심사는 자연이었어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는 뭐가 더 발달한다? 자연처럼. 자, 오늘처럼 비가 오면 비는 왜 오지? 천둥은 왜 치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뭘까? 이 세상의 근본, 근원이 뭘까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데 탈레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 세상의 근본, 어, 가장 중심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좀 처음으로 정직하면 사람한테 글쎄요, 뭐, 이 사람, 그거는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 근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물. 뭐라고요? 물. 이 데모크리토스, 초상화 보면 항상 이렇게 익살스럽게 웃는 표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제 그 코미디, 희극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인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인류의, 세상의 모든 물질의 기원은 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넘어가서요. 처음에는 자연에 관심이 많다가, 이제는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게 됐는데, 자, 여기서 등장한 게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은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필로소피. 이거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필로스와 소피아 이렇게 돼요. 필로스는 뭘까요? 요거는 사랑을. 소피아는 뭘까요? 지혜를.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지혜는 짐승이 발휘할 수 있어요? 간혹 똑똑한 강아지나 뭐 짐승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혜의 보통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자, 그 철학. 과연 진리란 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먼저 이 프로타고라스로 대표되는 소피스트라는 지식인 그룹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여러 그, 지식인 그룹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이 소피스트 할 때 앞에 소피도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죠? 이 프로타고라스가 남긴 유명한 말. 인간은 만물의 또 세상 모든 거의 중심과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 장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떨 때는 참이었던 진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자,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 때로는 이게 이렇게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어, 어떤, 좀, 뭐랄까,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말을 바꾸면서, 이 진리는 이거다,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이게 흐르기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로써 뭔가 진리를 꾸며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 말꼬리 잡는다 뭐 이런 사람들 들어본 적 있어요? 말꼬리 잡는다?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말처럼 하는 사람들. 이 소피스들이 강조했던 거는 남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남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는 웅변. 그리고 내 말이 진짜인 것처럼 잘 포장하는 수사. 수사라고 하는 게 뭔가를 꾸민다는 거죠. 형용사가 하는 일이 수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소피스들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의 철학자 누구? 소크라테스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말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그리스 신전, 그리스에 있는 여러 신전들의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격언으로 적혀 있었던 말인데 소크라테스 사상이랑 이 말이 워낙 많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시대, 상황, 장소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존재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 소피스트들이 막 말로써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파르테논 신전 건축에도 아마 가담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석수라 그랬죠? 석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 같은 그 쇳덩어리 같은 걸로 돌을 깨가지고 돌 조각하는 사람들 석수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약간 그 비하하는 뉘앙스를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표현이 또 따로 있죠. 돌조시라고 하죠. 쫀다는 게 뭐예요? 쫀다는 거. 그쵸. 정으로 돌을 이렇게 깨는 거죠. 찔러가지고. 깡깡깡깡 쳐가지고.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산파였어요. 산파.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죠? 여자들의 어려운 출산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요. 애기 머리가 여자 여기 아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약도 없고 아주 오랜 옛날이죠. 그래서 옛날에 아이 낳다 죽는 여자도 많았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산파 역할을 했던 게 어머니. 자, 애 낳는 거, 애가 쓱 잘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아무튼 그 진리라는 거에 접근해 갈 때 자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진리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는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죠. 허주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허주는 죽는다. 네. 자, 요렇게. 그럼 결국에 자기를 죽는다는 건가요? 그렇지. 네. 자, 소크라테스는 압도적으로 소피스트가 대세이던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제 많은 그리스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도 얻으면서 적도 많았는데 이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하나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배신자였죠. 이 사람 얼굴만 잘생기고 집안은 좋았는데 결정적인 데서 좀 아테네를 배신하는 비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자가 아테네를 스파르타에게 팔아 넘기고 그리고 당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는다는 그런 오해를 사게 돼가지고 결국 재판정에 오르게 된 다음에 억울하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됐죠?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자기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너무나 억울했던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플라톤이었죠. 소크라테스가 70에 죽는데 그 당시 플라톤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뭐 이랬다고 해요. 플라톤은 스승이 죽어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라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상 세계가 이데아라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상 세계 뭐라고요? 세 글자? 이데아. 우리들은 지금 다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안은 밝아요, 깜깜해요. 깜깜하죠.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은 저 동굴 밖에 환하게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진리를 찾으려면 동굴 안에 있어야 돼요? 동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동굴 밖에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이데아로. 그래서 지금 플라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죠. 이 위는 현실 세계예요? 아니면 현실에는 없는 이상 세계 이데아를 가리키는 거죠. 플라톤이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테네, 현실이 정말 녹아있는 스승을 죽게 만든 그 아테네랑은 좀 거리가 먼 저 시골에다 만든 제자들 키우는 학교가 아카데미예요. 들어봤어요? 지금도 학원을 아카데미라고 하죠. 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계승했지만 스승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견해가. 플라톤은 현실보다도 이상을 중시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다를 향하고 있죠. 이 바닥은 곧 어디를 뜻해요? 현실을 뜻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를 키우기 위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위케이온이라는 곳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스승 플라톤과 달리 학문에 대해서도 철학만 고집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학, 윤리학, 물리학,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유명한 저서 하나만 쓸게요. 독가라는 저서가 있어요. 저희 오타네요. 독배 르인데 를.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이제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그 여러 민주 정치의 어떤 희생양이었죠. 오해를 받고 자기 제자가 아테네를 배신하는 바람에 독배를 맞고 죽게 되죠. 여기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노인은 플라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플라톤은 원래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젊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은 원래는 현실적으로 맞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다만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플라톤을 상상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한참 후대에. 히포크라테스는 유명한 의사죠. 의사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죠. 네. 하나, 즉, 네. 아마 이 당시 학자들은 뭐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뭐 다들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히스토리아.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그 히스토리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는 그리스랑 어느 나라가 싸운 전쟁을 담았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책이 헤로도토스의 무슨 책? 역사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도 뭐라고 불려요?
역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누구랑 누가 싸운 전쟁이에요? 그죠? 아테네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파르타랑 싸운 거죠? 피타고라스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하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드라마, 네, 연극을 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먼저 개발된 거는 비극이에요. 슬픈 이야기. 비극은 트라고스, 아오이디아의 합성어였죠? 트라고스는 뭐였어요? 매 염소였죠, 염소? 아오이디아는 노래하다. 자, 기본적으로 그 희극이든 비극이든 연기자들이 나와가지고 행동하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극은 마지막 끝에 뭘 태워서 한 신에게 바친다 그랬어요. 네, 제물로 염소를 태워가지고 바친다 그랬죠. 그래서 트라고스와 아오이디아의 합성어 트레 트레지디라고 들어봤어요? 비극을 뭐라고 한다고요? 트레지디. 네. 뭐지, 이거 쓰는 세우르가 뭐 지금 염소가 지금 지구씨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 염소를 태워버리는 거에 그건 지구씨의 신조가 없던가요? 그러게요. 근데 그 염소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희극은 코메 플러스 아오이디아. 코메는 시골이라 그랬어요. 아오이디아는 노래하다고. 근데 왜 희극하는 사람들이 시골 가서 노래 부를까요? 희극은 웃기는 거죠, 이거. 네. 웃기는 얘기 왜 웃겨요? 왜 재밌어요? 풍자를 하니까, 그죠? 풍자의 대상은 보통 만만한 사람을 풍자해요? 아니면 평소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권력자를 풍자해요? 재밌어요. 뭐 대통령 탄핵된 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가끔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분장하고 막 그 사람들 흉내 내잖아요. 그쵸? 웃기죠? 그게 왜 웃겨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평소에는 뭐 막 함부로 깔 수가 없는데 막 그 코미디를 빙자해가지고 까게 되면 웃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 연극하고 나면은 대중들은 웃기는데 권력자 손에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어디 숨을까요? 그래서 코미디예요. 여기까지 할게요.